경기도사 전문 강사 이노경입니다. 지난 시간엔 테러 개념, 테러 종류를 좀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은 테러 특징입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목적이 대부분 있다. 예를 들어 이 정치적 목적에서는 어떤 특정한 소수민족의 해방을 추구한다든지 경제적 어떤 박탈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한다든지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제항을 한다든지 또는 종교 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국제 정치 외교상의 공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테러는 대체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살상 파괴, 또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치밀하게 철저히 준비한다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계획적이면서 치밀한 준군사행위로서 비대칭적 전투 방식을 택한다. 자, 이 비대칭적 전투 방식은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위 약자의 무기로서 전투 방식을 비대칭적 전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테러라든가 비정규전이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차별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거죠. 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현대에 와서 더욱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9.11 테러가 대표적인 거죠. 그때까지도 항공기를 이용해서 항공기를 납치해서 세계무역센터를 바로 충돌하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를 납치해서 바로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한 새로운 어떤 테러 수법이었죠.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량 살상입니다. 역시 9.11 테러 같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고 생화학 무기라든가 핵무기를 사용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의 특징은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 폭력을 사용, 치밀한 준비, 무차별적 수단, 대량 살상 이런 것이 일반적인 테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러와 비정규전을 비교해 본 겁니다. 테러는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는데 비정규전의 개념 이거는 좀 낯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규전은 우리말로는 유격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게릴라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파르티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파르티잔은 사실은 러시아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1950년대 이후에는 빨치산으로 우리말처럼 바뀌었어요. 파르티잔에서 빨치산이 되었죠. 파르티잔인데 그러니까 이 비정규전 유격전이라는 말은 게릴라 유격 부대가 기습을 위주로 해서 강자를 상대하는 전투 방식이 바로 비정규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전이 현대적 의미로 최초로 사용된 나라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1797년에서 1815년이니까 약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걸 나폴레옹 전쟁을 부르는데 나폴레옹 전쟁을 할 때 나폴레옹 군대에 대항하던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의 비정규 무장 집단을 게르리아, 스페인어 발음은 게르리아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말로는 게릴라 부르죠? 게릴라 콘서트 한다. 그 게릴라입니다. 이 게르리아예요. 자, 이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작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르리아는 게르락하는 전쟁이라는 스페인어와 이약하는 작은이라는 전미어가 합성해서 만든 게 게르리아인데 보통 사람들은 게릴라 이렇게 부르죠. 정확한 발음은 게르리아입니다. 스페인어 발음은 게르리아. 영어로는 코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의 사람들은 산악지방인데 제가 1991년도부터 93년도에 스페인에서 경감대 공부를 했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스페인에 침략을 해가지고 가장 고전한 것이 바로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이에요. 여기는 높은 산악지대인데 산악지대에 이 게릴라들이 숨어가지고 나폴레옹 군대를 밤에는 기습을 하고 낮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또 밤에 기습하고 낮에 숨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고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폴레옹이 스페인 마드리드라든가 남부지방을 다 점령을 했지만 북부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프랑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이 게릴라전 또는 유격전 이런 것들이 현대적 의미로 사용된 최초 나라는 바로 스페인이다. 여기서 유래됐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테러와 비정규전, 테러와 게릴라전을 한번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테러고 이 부분이 비정규전이 되겠습니다. 크게 6가지 개념 구분이 있는데 제일 끝에 부분은 제가 조정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올려볼까요? 올라가네요. 자, 먼저 테러 개념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비정규전도 대충 했습니다만 정규군을 상대로 소규모의 제한된 싸움을 벌이는 전투 형식입니다. 그리고는 정규전으로 전환을 위해서 유격전, 게릴라전, 기습전을 전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후방의 사회 질서 교란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으로도 승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규전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주로 기습을 목적으로 한다. 기습을 수단으로 한다. 그 다음에 테러의 전개 과정은 전개, 정보 수집 및 관찰, 계획 수립, 공격 조편성, 은거 작법 및 공격 준비, 공격 실시 수준입니다. 자, 이게 두 문자로 하면 정개, 조의 조, 공격조, 조은 실, 은거지 실시. 정개, 조은 실로 외웁니다. 테러는 정개, 조은 실 순서로 진행된다. 암살은 어떤 순서였습니까? 정보 무력실이었죠? 정보 무력실 또는 정보 무임실이었고 테러는 정개, 조은 실이고 비정규전의 수행 단계는 대개군입니다. 대개는 군, 무리를 지어다니죠? 대개. 여러분, 울릉도 대개, 영덕 대개들은 다 무리를 지어 잡히죠? 대개는 무리 군자입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대개군, 비정규전은 대개군이다. 대중동원 단계, 제일 처음에는 대중을 동원하는 단계, 대중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게릴라들이 야간 기습을 하고 낮에는 숨어있는 기습과 은신을 반복하는 게릴라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세가 모아져서 그 숫자가 초창기에는 수백만 했다가 수만 명 이상이 되면 군사적 총공격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무슨 군복 같은 거 비슷한 걸 있긴 있지만 계급도 없다가 군사적 총공격 단계가 되면 군사 체제를 갖춥니다. 예를 들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비정규전의 전개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러의 대상은 주로 민간인이죠.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9.11 테러 때 약 민간인이 3,300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는데 비정규전은 주로 군경을 상대로 해요. 군인과 경찰을 공격하거나 군대나 경찰 시설, 통신 시설, 기지 이런 걸 기술합니다. 다릅니다. 민간인은 안 건드립니다. 왜? 민간인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만 대중들이 식량과 은신처를 정해주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은 비정규전에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정규전입니다. 여보세요? 대중의 지지, 테러는 필요 없죠? 비정규전은 대중으로부터 식량과 은신처, 음료 등을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 비전투는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규모 면에서 보면 전쟁이 가장 크다면 두 번째는 비정규전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테러의 중간 규모, 초창기에는 수백만 명 있다가 수만 명 정도로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작은 것은 테러입니다. 테러는 보통 수명에서 수십 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테러 조직 자체는 알카에다나 IS 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지금 성장해 있지만 테러를 직접 실행하는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작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전투 방식은 테러나 비정규는 둘 다 비대칭적 전투 방식입니다. 비대칭적 전투 방식은 다음 페이지 설명을 해보는데, 자, 대칭적 전투 방식이 있고 비대칭적 전투 방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대칭적 전투 방식입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끼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최후 통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날 무렵 되면 휴전을 하거나 항복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벌일 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죠. 자, 그래서 다음에 비대칭적 전투 방식은 선전포고나 최후 통제 같은 게 없습니다. 기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 무기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테러와 겔라전, 테러와 비정규전입니다. 최소의 인원 장비로 최대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비대칭적 전투 방식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방식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전이 바로 지리산에 있었던 빨치산입니다. 파르티잔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1951년 12월부터 52년 3월까지 6.25 전쟁 기간이죠. 이때 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공산군들이 북한으로 갈 수 있는 테러가 차단되니까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를 중심으로 이 친구들이 산에 은신하면서 시설와 파출소, 습격, 보급로 차단, 식량의 약탈, 경찰군 통신망의 파괴 등을 자행한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공비들이 바로 지리산 빨치산으로 부릅니다. 약 16,000명이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거제 포로 수용소에도 상당기간 수용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지도는 바로 빨치산, 발산을 퇴치하는 발산을 검거하는 대비정규전 작전 지도입니다. 대비정규전 발산을 퇴치하기 위한 군사작전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지리산이죠. 여기가 노고단입니다. 여기가 형제봉이 있습니다. 여기 세석이 있죠. 지리산과 노고단, 반야봉, 형제봉 이 일대에 발산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구를 파고 토구를 파고 숨어 있어요. 또는 바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산 국립公휴게소에 가면 이 빨치산 전투를 했던 그 지도하고 그 다음에 그 숨어 있었던 바위 굴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1년대, 16년대, 21년대, 10년대 뭐 이렇게 가지고 함양, 그 다음에 단성, 진주, 하동 뭐 이런 데서 둘러싸가지고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일종의 빨산 퇴치 작전인데 대비정규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16,000명이 사살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과 경찰도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희생된 군인들 중에 주변에 국가유공자 돼서 그 유공자 가족들도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전에 대항하는 개념, 이 대비정규전입니다. 즉 비정규군을 정부군이 진압하는 전쟁, 이게 대비정규전입니다. 그래서 대비정규전의 수행 단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 환경 개선, 주민과 물자의 통제, 심리전, 대침투작전 또는 대유교 작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 대비정규전 수행 단계는 환통심대 외워야 됩니다. 환통심대. 아까 비정규전은 뭐라 했습니까? 비정규전은 대개군이라고 했죠? 대비정규전은 환통심대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대비정규전 수행 단계 환통심대입니다. 환경 개선 단계는 뭐냐면 비정규전의 발생 원인, 게릴라 부대가 활동할 수 있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게릴라들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아까 빨치산처럼 한국전쟁 전후에는 이 게릴라들이 활동하기 매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8세기 말, 19세기 말에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졌죠. 마르크스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지고 1917년도에 소련에서 최초로 레닌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이론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50년대 전후에는 공산주의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니까. 이론상으로는 매우 완벽합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좌익 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좌익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우익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리산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일부 국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은신처와 식량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거죠. 이런 환경을 안 만들어준다. 좌우익이 대립이 없다. 우익이 자유주의가 좋고 훌륭하고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면 아마 발전 활동 하지 못했겠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환경 개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주민과 물자의 통제 단계입니다. 게릴라로부터 주민과 물자를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사진에 보셨지만은 여기 이 까만 점선 있죠? 이 점선 부분에 전부 다 경찰 초소를 설치해가지고 경찰이 지키는 거예요, 군인이.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어서리 마을 사람들, 오성리 마을 사람들이 이 산으로 비밀리에 밤에 물자라든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못하도록 통제한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식량, 무기나 장비도 보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심리전 단계죠. 이거는 주민과 국내외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정보활동, 선무공제활동, 요즘 말하면 홍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심리전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릴라들을 섬멸하는 게릴라 소탕 작전을 하는 단계. 그리고 군사활동, 준거사활동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통신대 여기까지 알아두실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암살의 수행 단계, 테러의 수행 단계, 비정규전의 수행 단계, 대비정규전의 수행 단계, 크게 네 가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러의 발생 원인입니다. 테러는 왜 발생하는가? 암살의 발생 원인을 살펴봤죠? 자, 첫 번째는 환경적 원인, 두 번째는 사상적 원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원인입니다. 자, 환경적 원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원인이 있습니다. 정치 불안정, 정책 부패, 권력 부패, 이런 것 때문에 테러할 수 있겠죠. 지도자에 대해서. 경제적 원인 뻔합니다. 빈곤,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원인은 급격한 도시화, 고층 빌딩, 그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사회 발달, 개방한 국제화. 이런 사회적 원인. 특히 여기서 우리 테러학자 젠킨스라는 사람은 제트기나 TV나 라디오, 무기, 폭발물 등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이 테러에 손쉬운 목표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테러의 환경적 원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어요. 제트기, TV, 라디오, 무기, 폭발물.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테러의 많은 어떤 원인이 행해되었다고 보는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젠킨스다. 알아두시죠. 두 번째는 사상적 원인입니다. 사상은 여러 가지 사상이 있겠죠.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사상도 이데올로기죠. 민족주의 사상도 이데올로기입니다. 대체로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상대로 해서 받는 서름을 해소하고자 테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 민족, 소수민족 또는 소수인종이 자기 어떤 억울함을 답하기 위해서 테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해서 테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족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는 특정 종교 이념에 의해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이 팔레스타인 사태죠. 최근에도 미사일을 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도움으로 다 차단했죠. 그 다음 9.11 테러도 대체로 종교 갈등으로 생긴 어떤 테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테러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민족사상, 종교 갈등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족사상, 종교 갈등이다. 두 번째는 정치사상이 테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정치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고도산업사회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폭력의 사용은 신성한 수단이라면서 폭력의 사용을 정당했습니다. 마르쿠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복될 때까지 우리는 저항해도 좋다. 이런 폭력을 정당한 이런 정치사상가도 있습니다. 마르쿠제. 그 다음 나치주의를 신봉하는 나치즘. 그 다음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카스트로주의. 여러분 쿠바의 공산주의자가 카스트로죠. 그래서 이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가 같은 시대에 동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이건 정치사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르쿠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폭력사상, 불평등한, 경제 불평등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찬성한다. 이런 사람이 파농입니다. 파농의 폭력사상. 마르쿠제하고 비슷하죠? 마르쿠제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이고, 파농은 경제 불평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찬성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파농의 폭력사상, 마르쿠제의 정치사상.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식민사상이 있습니다. 식민사상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관점에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럼 18세기, 19세기는 전 세계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집어삼켜서 식민지화해서 그 나라에서 나는 많은 물자들을 약탈하는 식민사상이 유효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함선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공격했죠.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려고. 그래서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사상이 식민사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겔라전을 신봉하는 겔라사상. 그 다음에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급진사상도 일종의 사상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겔라전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격전, 겔라전, 비정규전은 겔라전 사상가에서 많이 구현되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지만 참고로 중국에는 모택동이 19자가 16자입니다. 16자 전법을 통해서 겔라전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공산당 정부를 만드는데 혁책한 기여를 한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이때 국공내전을 통해서 국공내전에서 졌기 때문에 장개석 군대는 중화민국 대만으로 쫓겨가고 중국은 본토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는 체게바라가 쿠바의 혁명가입니다. 모택동의 겔라 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콩의 호치민,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을 최초로 수립한 호치민, 이 친구도 아주 뛰어난 유격 전술을 구사했어요. 베트남 국가의 대부, 아버지로 불린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겔라전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원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론, 동일시 이론, 정신병리학적 이론, 크게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적 원인입니다. 어떤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돼서 테러를 한다. 자, 첫째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테드 거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인 욕구 형성도가 욕구에 대한 불만도를 훨씬 초과할 경우에 형성된 어떤 좌절감이 폭력으로, 테러로 발전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꿈은 높이 꾸는데 현실을 따르지 못할 때 그 어떤 괴리감을 메꾸기 위해서 테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테드거의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거는 이 박탈감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박탈감이 점점점 줄어드는 정감적 박탈감, 점점 늘어나는 점진적 박탈감, 박탈감이 걷잡을 수 없는 열망적 박탈감, 이 세 가지로 구분인데, 자,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테드거의 주장이다. 알아두시고요. 동일시 이론은 나를 누군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와 어떤 상대방의 어떤 유사성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바로 동일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와 공격자를 동일시하는 이론은 보통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또 나와 피해자 또는 나와 희생자를 동일시하는 이론을 리마 증후군으로 불러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마 증후군과 관계된 말라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돕기 설명하는 겁니다. 1968년도 3월 달에 미군 중위 켈리가 베트콩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말라이 마을의 남녀노소 500여 명을 그냥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베트남 전쟁 중이었죠. 미군과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미군 중위 켈리가 왜 마을의 남녀노소 500명을 학살했느냐? 베트남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베트남과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나눠져 있는데, 남베트남 국민들도,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군과 한국군이 남베트남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 남베트남 사람 중에는 누가 우리 편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낮에는 우리 편인데, 밤에는 베트콩을 지원해요. 북베트남을 지원하죠. 우리나라 빨치산처럼.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베트남 국민들이 미운 거예요. 왜? 우리는 미군과 한국군은 베트남을 도와주고 왔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콩을 지원하고 공산주의를 지원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경우가 덜어 나타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군 중위 켈리가 이게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남녀노소를 다른 명부를 세워가지고 마을 밖으로 나오게 간 다음에 그냥 쏴 죽인 거예요. 억울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엽제라든가 대량 폭격 등의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들이 미군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이 되어가는, 즉 베트콩을 약간 옹호하고 지지하는 리마 증후군이, 희생자와 동시 리마 증후군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말라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해임도 월남에 갔다 왔는데 고엽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남이 왜 패망했느냐 했을 때, 왜 공산화 됐냐 했을 때,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 베트남의 지도자나 베트남 국민 사이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베트콩이 침략에 왔을 때 바로 항복을 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베트남이 베트콩에 정복되었다.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베트남 공산의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병리학적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정신병리학적 이론. 자, 주로 프로이드라는 학자와 프롬이라는 학자를 추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교수 중에 프로이드라는 독일의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죠? 꿈의 해석이라는 어떤 책의 저자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애정과 증오의 갈등이 테러를 부른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프롬이라는 분은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복수심이 테러를 부른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드 또는 프리드입니다. 프리드 교수는 테러 보면 대부분 정신신경질환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불운을 정치화한 행위가 바로 테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프리드는 정신신경질환자가 테러범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K 박사는 주로 테러 분자들이 심심한 것을 못 견디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더라. K 박사는 그래 봤어요. 자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테러범이 되더라. 휴바드 박사는 비행기 납치범을 분석해 봤더니 그 아버지는 대체로 폭력적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종교 광신자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프라이드, 퀘이, 휴바드 이런 사람들은 다 정신병리학적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나온 테러 발생의 원인에 관한 어떤 학자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심리적 원인, 자, 좌절감은 도라드라는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물론 테드가 상대의 박탈감에 대해서도 좌절감을 주장했지만 도라드도 좌절감을 주장했고, 그 다음 테드가 상대의 박탈감 이러면서 좌절감 나오죠. 프라이드, 프로이드, K, 휴바드 이런 사람들은 다 심적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 알더라케 세질의 사람입니다. 정치적 원인, 정책 부패, 권력 부패, 그렇죠? 이런 것. 그래서 정치적 원인은 알라세 이렇게 합니다. 알라세.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원인 네스볼드, 파이어밴드, 헌팅턴. 어떤 극한 경제 사회 발전, 빈부 격차, 필리핀 부익부 이런 것이 테러를 부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파헌으로 외워둡니다. 사회적 원인, 경제적 원인, 네파헌. 그 다음에 언론이 테러를 조장한다. 모세입니다. 폭력물이 굉장히 많죠. TV에 보면. 이런 것이 바로 테러를 부른다고 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나오죠?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의 기적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죠. 여러분, 진도 바닷가가 갈라지죠? 그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적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사회 경제적 원인은 네파, 정치 환경적 원인은 정치적 원인은 알라센, 심리적 원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는 한 30분 하면 되지만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정리하고 편집하고 글자 색깔 바꾸고 하는 데는 하루나 이틀 이상 꼭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걸 아시고 좋아요, 구독 꾹꾹 잘 눌러주실